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여기 한 셰프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 한쪽 손으로 뜨거운 냄비를 만졌는데 전혀 뜨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 뜨거움을요? 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 똑같은 손으로 눈을 감고 포크나 숟가락 같은 걸 만지면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맞힌다는 거죠. 뜨거움은 못 느끼는데 모양은 느낀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감각 검사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 미스테리를 풀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약간 신경계 탐정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시작인데요. 바로 그게 오늘 저의 목표거든요. 단순히 이런 검사가 있습니다 하고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검사 하나하나가 어떻게 신경계라는 거대한 사건 현장에서 반서가 되는지 그걸 보여드리는 거죠. 사건 현장이요? 네, 모든 검사는 신경계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프니? 하고 묻는 거죠. 그러면 신경계는 감각이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좀 왜곡된 감각으로 대답을 해줘요. 저희는 그 대답을 해석해서 문제의 근원지를 찾아내는 일종의 프로파일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셰프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수사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탐정님. 그럼 수사의 기본이죠. 현장 주변 탐문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바로 표면 감각 검사. 우리가 보통 감각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가장 먼저 가벼운 촉각 검사가 있네요. 뭐 면솜이나 티슈를 쓴다니 도구는 되게 간단한데요. 네, 아주 간단하죠. 근데 검사 방법은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꼭 눈을 감게 하고 몸의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그리고 반드시 왼쪽 오른쪽을 비교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요. 그냥 슥슥 만져보는 게 아닌데 이런 엄격한 규칙들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히 좌우 비교는 이 수사의 거의 대원칙 같은 겁니다. 대원칙이요? 네, 우리 신경계는 기본적으로 완벽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이 정상 상태의 기준점이 되어주는 거죠. 일종의 알리바이랄까요? 아하, 기준점이요? 네, 환자가 오른쪽 손이 둔해요 라고 말했을 때 이게 정말 둔한 건지 아니면 양쪽 다 둔한데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건지 왼쪽 손이랑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하는 것도 보통 신경 손상이 가장 긴 말단 부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를 빨리 발견하기 위한 전력적인 접근인 셈이죠. 아하, 기준점을 딱 잡고 용의선상을 좁혀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서, 통각검사. 이거 안전핀을 쓴다고 해서 저 좀 흠칫했는데 자료 보니까 전혀 고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뾰족한 부분이 있고 뭉툭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번갈아 가면서 그냥 가볍게 대보고 뾰족한가요? 둔한가요? 하고 묻는 게 전부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호기심을 자극한 건 이 통각 검사가 항상 온도 감각 검사랑 짝을 이룬다는 점이었어요. 날카로운 거랑 차가운 거 전혀 다른 느낌인데 왜 항상 같이 다니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이번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열쇠요? 네, 이 둘은 같은 비밀 통로를 공유하는 말하자면 공범 관계에 있어요. 우리 목의 감각 정보는 여러 고속도로를 타고 뇌로 전달되는데요. 통각하고 온도 감각은 유독, 척수 시상로라는 똑같은 고속도로를 같이 써요. 마치 카푸라는 친구들처럼요. 아, 잠깐만요. 척수 시상로. 그럼 우리 셰프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뜨거움을 못 느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척수 시상로라는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 그 가설이 맞다면 그 손은 뾰족한 것도 잘 구별하지 못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렇게 추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셰프한테 통각 검사를 해보겠죠. 만약 셰프가 뜨거움도 못 느끼고 뾰족함도 구별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용의선상은 척수시상로라는 특정 신경 경로로 거의 굳어지게 되는 거죠. 와, 이게 바로 임상적 추론의 묘미예요. 서로 다른 검사 결과라는 단서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인 거죠. 와, 이거 진짜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또 다른 고속도로가 있는지도 봐야겠네요. 다음 단계는 심부감각 검사입니다. 피부 표면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의 감각을 확인하는 건데요. 먼저 진동 감각. 이건 128Hz 소리곱새라는 아주 독특한 도구를 쓰네요. 네, 소리굽새죠.
이걸 진동시켜서 발목 복사뼈나 손목처럼 뼈가 튀어나온 곳에 대고 진동을 느끼냐고 묻는 방식인데 왜 하필 진동이에요? 그리고 왜 128Hz죠? 물론 다 이유가 있죠. 모든 수사 도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동을 느끼는 신경섬유는 우리 몸의 감각신경 중에서 가장 굵고 속도도 가장 빨라요. 말 그대로 신경계의 KTX라고 할 수 있죠. 아, KTS요? 네, 가장 빠르고 민감한 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8Hz라는 특정 주파수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 KTX 신경섬유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적의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파수로는 놓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손상까지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니 정말 중요한 단서네요. 아, 관절 위치 감각 검사도 정말 신기해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누가 내 엄지발가락을 살짝 위로 올렸는지 아래로 내렸는지 아는 능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 본 팁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압력으로 힌트를 주면 안 되니까 발가락 끝을 잡지 말고 양 옆을 잡고 움직여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엉뚱한 단서에 현혹되면 안 되니까요. 검사 과정이 아주 정교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거죠? 만약에 발가락 끝을 위아래로 누르면 환자는 위치 감각이 아니라 압력 감각으로 위에서 누르니까 아래로 갔나 보다 하고 추리할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죠. 아하. 비슷한 맥락에서 운동 감각이라는 검사도 있는데요. 이건 관절이 특정 위치에 딱 멈췄을 때 맞히는 게 아니라 운동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나 움직이는 방향 자체를 인지하는지 좀 더 동적인 능력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이 심부 감각들, 그러니까 진동이나 관절 위치 같은 정보들은요, 아까 말한 통각이나 온도 감각이랑 같은 고속도로를 쓰나요? 아니면? 바로 거기서 이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이 심부 감각들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초고속 신경 경로인 뒤기둥 안쪽 섬유띠로 줄여서 DCML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전달돼요. DCML. 자, 그럼 이제 우리 셰프 케이스를 다시 보죠. 셰프는 뜨거움, 즉 척수 시상로 쪽은 못 느끼지만 손에 쥔 포크의 모양, 이건 주로 DCML 경로가 전달하는 정보거든요. 이건 완벽하게 인지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 알겠습니다. 두 개의 다른 고속도로 중에 척수시상로라는 도로에만 문제가 생기고 DCML이라는 도로는 멀쩡하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손 피부 전체에 있는 게 아니라 척수 어딘가에서 특정 경로에만 영향을 미치는 아주 국소적인 손상이 발생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와, 소름 돋는데요? 맞습니다. 드디어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감각 검사를 통해 우리는 문제의 위치를 아주 정밀하게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겠죠. 고속도로가 멀쩡해도 최종 목적지인 되뇌라는 본부에서 정보를 제대로 처리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본부의 기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게 바로 피질 감각, 즉 복합 감각 검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뇌의 정보 해석 능력이 관건이네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보가 잘 전달되는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그 정보를 잘 이해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입체인식 검사는 눈을 감고 손에 쥔 물체가 열쇠인지 동전인지 맞히는 검사죠. 네네. 이건 단순히 손에 뭐가 있네 하는 촉각 정보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 물체의 형태, 질감, 무게 같은 여러 감각 정보를 다 종합해서 뇌 속에 저장된 열쇠라는 3D 모델이랑 대조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뇌 속에 3D 모델 라이브러리가 있다는 비유 정말 와닿네요. 그럼 손에 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라이브러리가 손상된 거군요? 그런 셈이죠. 까지겠네요. 손바닥에 숫자를 썼을 때 그걸 알아맞히는 것도 단순 촉각이 아니라 뇌의 해석 능력이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 촉각 소거라는 현상은 좀 기이합니다. 양손을 동시에 건드렸는데 한쪽만 인식하고 반대쪽은 아예 무시해버린다니요. 이건 감각이 없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촉각 소고 형상은 감각 신호가 뇌에 도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 신호는 가는 거예요. 네. 신호는 양쪽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도착하는데 뇌의 어떤 주의력 배분 시스템이나 정보 처리 용량에 문제가 생겨서 한쪽 자극을 그냥 누락시켜버리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걸면 한 사람 말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요. 네, 비슷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신경 자체보다는 뇌의 두정엽이라는 정보 통합센터의 기능 이상을 아주 강력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감각 시스템의 최종 보스격인 대뇌피질의 건강 상태를 엿보는 아주 중요한 창문인 셈이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다양한 수사 도구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단서들을 모두 모아서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겠죠. 2부에서는 전문가가 이 조각들로 어떻게 하나의 완성된 보고서를 만드는지 결과 해석의 실전 프레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가장 먼저 분포 패턴, 즉 범행 현장의 양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감각이 사라진 부위의 모양 자체가 범인을 지목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 전형적인 용의자 프로필이 있죠. 첫째는 피부 분절, 영어로는 더마톤 패턴입니다. 피부 분절이요? 네, 척추뼈 사리에서 나오는 특정 신경불이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요. 마치 그 신경이 책임지는 영역을 따라서 길고 좁은 띠 모양으로 감각이 사라지죠. 허리디스크 환자분들이 꼭 이쪽 다리 라인을 따라서만 전기가 와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척추의 특정 출구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죠. 아, 띠 모양. 두 번째는 말초신경 분포 패턴이고요. 이건 척수가 아니라 팔다리로 뻗어나간 특정 신경 하나, 뭐 예를 들어 새끼손가락 쪽을 지배하는 자신경이 눌렸을 때 그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에서만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갑 양말형 패턴. 이거는 이름부터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렇죠. 글러브 앤 스토킹 패턴. 정말 장갑 낀 부위, 양말 신은 부위처럼 손끝, 발끝에서부터 대칭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이라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건 마치 우리 몸의 도로망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골목길들부터 동시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아요. 특정 도로 하나가 막힌 게 아니라 도로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적인 문제. 예를 들어 당뇨병 때문에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가장 먼 곳의 신경부터 서서히 죽어갈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죠. 아, 환자분들은 종종 벗을 수 없는 마취된 양말을 신은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기도 하세요. 이처럼 감각 소실의 패턴은 그 자체로 문제의 위치와 원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라니 정말 명쾌한 비유네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표준 수사 절차를 짚어보죠. 이 분야를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텐데요. 자료를 보니 권장 순서가 있더라고요. 일단 환자에게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시야를 가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 건가요? 네, 이 순서는 아주 논리적인 깔때기 구조를 따릅니다. 무작정 모든 검사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다 하는 게 아니군요. 네, 1단계로 가장 기본적인 가벼운 촉각 검사로 넓게 그물을 던져보는 거죠. 여기서 이상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여기서 뭔가가 걸려들면 이제 2단계와 3단계로 넘어가서 척수시상로와 DCML이라는 두 개의 핵심 고속도로를 각각 정밀 검사하면서 용의선상을 좁혀나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고속도로는 멀쩡한데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만 피질 감각 검사를 통해서 최종 목적지인 두뇌 본부를 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데서 좁은 데로 좁혀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넓은 범위에서 시작해서 점점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원인으로 파고드는 아주 효율적인 수사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모든 수사가 그렇듯 마지막에는 꼼꼼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야겠죠? 자료에 나온 SOAP 노트라는 형식이 바로 그 최종 보고서인 셈이네요. SOAP. 이게 좀 딱딱하게 들리는데 저희 같은 탐정의 시선으로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S, 서브젝티브는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환자가 직접 호소하는 증상이죠. 아, 주관적인 정보? 네, 다리가 저리고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같은 겁니다. 그리고 O, 오브젝티브는 과학수사팀의 감식 결과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검사를 통해 얻은 객관적인 데이터죠. 오른쪽 다리 L5 피부 분절 영역에서 통각 저하 관찰됨. 이런 식으로 측정된 사실 그 자체입니다. 아, 목격자 진술과 과학적 증거를 명확히 분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A, 어세스먼트가 바로 프로파일러의 최종 분석입니다. 목격자 진술 S와 과학적 증거 O를 종합해서 내리는 잠정 결론이죠. L5 신경뿌리가 눌리면서 발생한 감각 저하로 판단됨. 이런 식으로요. 그럼 마지막 P는요? 마지막으로 P, 플랜은 이 분석을 바탕으로 세우는 수사 계획 및 범인 검거 작전입니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2주 후 다시 신문하여 경과를 확인한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우와. 이렇게
SOAP 노트는 환자의 호소에서부터 구체적인 치료 계획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오늘 정말 한 편의 추리소설을 읽은 것 같네요. 셰프의 미스터리라는 작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면솜과 안전핀 같은 간단한 도구로 우리 몸속의 복잡한 신경 고속도로 지도를 그려보고 마침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느끼지 못하는 감각의 패턴이 어떻게 진단을 위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지 정말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것 같아요. 감각 검사는 신경계와 나누는 고요하지만 매우 깊이 있는 대화라는 것. 각각의 테스트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고 환자의 반응 혹은 때로는 그 침묵이 바로 신경과 척수 그리고 뇌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들려주는 대답인 셈이죠. 그 대화를 이끌고 해석하는 거군요. 네, 그 대화를 정확하게 이끌고 섬세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감각의 소실이나 저하, 그러니까 신경계가 침묵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료에도 감각 이상, 그러니까 저린 느낌이나 감각 과민,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언급되었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겁니다.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는 침묵하는 신경과 시도 때도 없이 잘못된 정보를 소리치는 신경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감각의 있고 없음, 그 유무뿐만 아니라 감각의 질이 변하는 것은 신경계의 고장에 대해 어떤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